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한국이 인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타겟점을 찾은 것 같은데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특히 인도를 공략하고 있나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관계가 여러 면으로 불편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듯이 수출이 좀 줄어드는 것,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중국을 생산 기지로 삼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선진국들의 기업들도 다 중국 대신에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장을 완전히 뺄 수는 없지만 뭐 가급적이면 빼고도 싶은데 그렇게 어려울 경우에 중국 말고 다른 어딘가 한 군데에다가 공장을 더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영 전략을 펴는 데들이 많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인도인가? 사실은 인도 한 나라가 아니고 베트남, 멕시코 같은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라 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한 4, 5년 동안의 경과를 보면 인도보다도 특히 베트남이 그야말로 떴고 또 미국에 대한 수출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투자를 하는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거나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인도가 조금 성격이 바뀌고 있죠. 원래 인도는 제3세계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러시아 편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모두와 그래서 장사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과도 가까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제, 소련제 무기들을 들여다가 쓰는 인도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인도가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갈라서고 있고 또 러시아가 또 나토 나라들과 또 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도로서도 어딘가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인도가 그래서 미국 쪽, 서방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새로운 생산기지의 가능성,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측면이고 경제적으로 보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중국하고 인도가 거의 인구가 비슷한데 중국은 고령화 때문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인도는 여전히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인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도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인도가 급격하게 바뀐 부분은 바로 정치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 서방 쪽으로 많이 가까워졌고 그런 입장을 취해가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쪽이 좀 편해지는 거고 인도가 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와 장사를 하고 있던 인도가 지금 최근 미국으로 기울어가는 상황이고 한국도 인도와 친해지고 있네요.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 어떤 품목들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려 하고 있나요?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도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이 다 인도에 투자를 했었죠. 한 20년 전쯤부터 이미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2022년을 보면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22년 매출액이 12조 원, 또 현대차가 9조 원, 또 LG가 3조 원 뭐 이런 수준으로 최근에 들어서 이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한국 제품들에 대한 인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 늘어나나? 한국 제품들의 매력이 더 높아졌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나와야 한다면 아마 인도에 가서 팔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인도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직도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멀기는 했지만, 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인도 사람들에 맞춘 제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현대자동차가 쌍트로라고 하는 자동차를 인도용으로 만드는데 뭐 그런 인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따로 맞춤형으로 맞추는 거죠. 또 LG전자 같으면 냉장고를 인도형으로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국산 제품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팔리는 게 아니고 인도 사람이라고 인도 소비자들의 그 독특한 성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또 판매 조건들을 맞출 수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맞춤 제품을 잘 생산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교수님께서는 인도 시장 공략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도 이외에도 더 좋은 무역 기회의 땅들은 없을까요? 수출에서는 굳이 선택이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도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수출을 할 때 물건을 파는 것인데 뭐 가급적 많은 곳에 가서 팔면 좋은 거죠. 그래서 굳이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생산 기지를 정할 때 공장을 가서 옮기는데 현지 법인을 가서 만드는데 그거를 세계 모든 곳에 다 둘 수는 없으니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는 그건 결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산기지로서의 인도는 그렇게 썩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있기 전까지의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인도는 상대가 안 되는 곳이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한국인들하고 그러니까 이 서방 국가들하고 잘 맞지를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고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인프라가 형편이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대 무역항 중에 뭐 여러 개가 중국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그런 게 거의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항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어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빨리 해결이 되지도 않고 또 그동안 인도 정부가 예산을 쓰는데 그렇게 그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예산을 많이 쓴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비교해보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 대한 투자가 잘 늘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20년 전부터 이미 투자를 했지만 별로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있는 거죠. 이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이 외국계 이민자들의 소득 통계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제일 높은 계통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인도계예요. 인도계 미국인들의 소득이 미국 안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들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본 숫자로는 10만 달러가 넘더라고요. 한국계보다도 훨씬 높아요. 물론 그 한국계보다 높은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서도 소득 신고를 잘 안 해서 그렇다고 뭐 그런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건 어쩐지 잘은 모르겠고 아무튼 공식 통계에 의하면 인도계가 미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들로서는. 그런데 인도에 가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꽤 있어요. 미국에 가면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는 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 일이 안 되는 그런 국민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인도가 그렇고 필리핀도 또 그래요. 필리핀도 필리핀계 미국인들의 미국에서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데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아니에요. 필리핀으로
나라로 돌아가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나라의 문화이면서 그 나라의 그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가 사실은 그래 왔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제 그것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인도의 입장이 과거에는 제3세계 그야말로 중립이었다가 이제 미국 편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이제 세계가 그렇게 갈라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인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편해지는 그런 측면이 생기는 거죠. 뭐 인도가 그렇게 훌륭한 데는 아니다. 그보다는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도 뭐 그렇게 훌륭한 곳은 아닌데 미국하고 워낙 미국 시장하고 워낙 가까운 나라이니까 멕시코가 또 매력적이고 미국과의 관세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데는 아마도 베트남일 거라고 봐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하고 문화도 굉장히 비슷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려고 굉장히 악착같이 그렇게 하고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 비즈니스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인도도 괜찮은 곳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된 인도시장 점유율과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이 회복이 되고 따라서 증시도 자연스럽게 함께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급작스러운 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인도란 나라가 갑자기 달라진다든가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서 이윤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럴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럴 만한 근거, 그런 것을 예상할 만한 근거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인도의 변화가 조금은 기대될 만하다. 인도가 정치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최근에 모디 총리의 정책을 보면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는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항구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쪽으로 돈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인도도 항구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또 철도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생산 환경이 바뀐다 이거는 아니고 물리적인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정치적으로 이런 서방 국가들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사실 그 인도의 또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국산품 애용 성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제품 배격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이것은 뭐 최종 제품이면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부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해야 되는 단계, 이게 지금 사실은 인도의 현재 단계인데, 외국의 부품을 들여오는 것도 이거는 외국 제품이라고 해서 배격을 하는 지경이었으니까 이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인도가 미국에 다가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아마 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들의 수익성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만약 인도가 중국과 같이 중간재를 따로 사용하거나 어느 날 인도의 무역길이 정치적 연유를 발판으로 막히게 된다면 결국 도돌이표식 수출 타진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한국은 외부 수출이 아니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PD님 걱정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들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또 글로벌 정치의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참 그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그런 단어들이 꽤 있어요. 수출 의존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또 무역 의존도. 그런데 그것은 의존도라기보다는 활용도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만 머물게 되면 뭐 중국이 어떻게 하든 미국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살 거야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나라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그 나라조차도 외국에 휘둘리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요. 외국에 휘둘리는 정도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지금 35,000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35,000달러는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출을 하고 전 세계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들여다가 우리가 쓰기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싼 것들을 갖다가 쓰고 또 뭐 많은 곳에 팔고 이렇기 때문에 35,000달러가 사실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자 우리 이제 수출 수입 그런 거 하지 말고 내수만 가지고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 우리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도 10,000달러가 뭐예요? 한 5,000달러나 될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자, 삼성 스마트폰 뭐 한 150만 원 하나요? 요즘에 신제품이? 뭐 또는 한 100만 원 하나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몇 천만 개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가가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 팔릴 수 있는 신제품 스마트폰 개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 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한 종목에 100만 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요. 생산 원가가 폭발적으로 늘게 돼요. 왜냐하면 생산에는 이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제품 숫자가 많아져야 이게 그 비용이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생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에 1,000만 원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원가가 그렇게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걸 못 만드는 거죠. 그런 거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뭐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내수만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래서 외국에 휘둘리는 현상 이게 참 늘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고 최소한 지금 정도의 우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 외국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안정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어떤 나라나. 그래서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했던 나라들이 중남미 국가들이고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신흥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났던 수많은 나라, 100개도 넘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또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 많은 나라들이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 그 사이에 다 소위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폈죠.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자 우리 외국에 수출하는 거 그건 관심 없어. 다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자급자족 체제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다 망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1980년대 말 90년대부터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로 다 돌아서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 그냥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 가급적 넓은 시장을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였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해외 시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1등은 누구냐면 그 1등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죠. 싱가포르 내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수라고 하는 게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이 6만 달러, 7만 달러까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싱가포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무역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 나라의 내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죠. 다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세계의 상황에. 근데 그거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경제라고 하는 것에 현실 경제에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향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경제는 항상 고달퍼요. 왜? 일을 해야 하고 어딘가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 경제는 지옥이다 이거예요.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해야 될 그 타겟은 뭐냐? 우리가 택할 대안은 뭐냐? 그것은 덜 괴로운 지옥을 택하는 것이지 천국을 택할 수는 없다. 왜?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외국 시장에 나가서 많이 판다. 인도에 나가서도 팔고 뭐 파키스탄에다가도 팔고 유럽에다가 물건 팔고 또 방위산업도 또 동유럽에 가서 물건 팔고 하는 이것은 가급적 해외에 나가서 많이 팔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만 거기서 더 이상 안 사주게 되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팔았던 것은 좋은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 나라에 나가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된다. 중국이 잘 안 되면 인도가 잘 안 되면 다른 나라. 사실은 그것보다도 중국에도 팔고 인도에도 팔고 다른 나라에도 팔고 무조건 많이 파는데 중국이 거기서 빠지면 좀 섭섭하네 뭐 이런 식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인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내수 경기보다 해외 수출을 활용해야 하는지 뜻깊은 고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